자, 향도의 이제 성격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신라 시대부터 이제 항도라는 조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최초의 항도가 기록사에 보면 김유신이 만들었다고 하죠. 김유신이 낭도 조직을 익혀서 이제 용화항도라고 지칭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김유신을 미륵불의 하신으로 생각했어요. 용화항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미륵불의 하신으로서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미륵이 세상에 만들기 위해서 탑을 세우고 그 뭐냐면 절을 짓고 그 향을 땅에 묻는 매양 의식을 거행했다고요. 그래서 요한왕도부터 이 미륵불을 이제 하생을 받아는 어떤 매양 향도를 이제 매양 의식을 이제 묻는 향나무를 묻는 그런 의식을 이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용왕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항도라는 그 성격은 미륵불 하생 신앙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미륵불 하생을 염원하기 위해서 그 매를 어, 향나무를 묶는 그 매항 의식도 같이 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의식을 바탕으로 이제 조직된 그 집단이 향도인데요. 이게 이제 그 신라 때부터 신라 중후기 때부터 존재했다고 보고 있는데, 자 신라 고려 초기 때는 이 매항 향도 조직이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음. 그래서 호족색들이 이제 장악을 했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9년 단위의 이제 인력을 동원해서 불상이나 종, 석탑을 조성하거나 법회에서 대규모 노동력 및 경제적 제공 등 불교 신앙 활동을 했다는 거. 그리고 앞에서 이제 그 미륵불 화생을 염원하는 매항 의식도 이제 뭐냐면 했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고려 중기 때부터는 좀 이상한 항도가 나타나. 자, 앞에서 고려 중기 때부터 유민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전에 향촌 공동체에서 벗어난 이런 그 세력들이 새롭게 만든 그 만불향도가 등장하거든요. 이 만불향도. 그래서 이 만불향도는 승려나 속인 잡류들이 모여서 뭐냐면 이걸 이용해 갖고 뭐 퇴폐적 반항적 행위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한국사 길잡이에서 이 만불향도를 뭔가 이제 그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유동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공동체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의미는 두고 있어요. 자, 그냥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 이 향도 조직이 축소화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9년 단위의 대규모 조직이었는데 이때는 소규모화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또 주도하는 세력들도 대개 보면 이제 유황 풍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로 그 했던 이제 그 향도 역할은 이제 불교적 색채는 점점 쇠퇴하고요. 공동체적인 어떤 강학, 아, 지방 공동체 어떤 친목 행사 이 정도의 성격이 됐고요. 그래서 주로 자연촌 단위로 해갖고 해응 의식이나 장례 부족 같은 이렇게 딱 그러니까 먹고 떠들고 장례할 때 서로 도와주는 상조회 같은 기능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조선 전기 때까지 갔다가 조선 후기 때는 더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단순히 상장만 이를 담당하는 상두꾼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런 그 9년 단위의 조직으로서 되게 컸고 대규모 종교 행사를 이제 주도를 했고 호족들이 장악했지만 고려 중후기 때 넘어가면서 그 조직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요. 주로 이제 상조회 같은 역할들만 했다. 물론 불교 신앙 활동도 하긴 했지만 거기에 이제 보다는 상조회 활동이 있고 나중에 고려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상두권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팔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 그 뒤에 넘어가서요. 중세 경제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중세 경제에서 이제 좀 볼 만한 게 뭐냐면 전시가 제도죠. 전시가 제도. 전시가 제도를 중시한 고유의 토지 제도 관련된 내용이야. 요게 초점을 맞춰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보면요. 중농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제 농업 국가다 보니까 당연한 거죠. 민생 안정이나 국가 재정 확보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억상 정책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 조선 시대 때는 중농 억상 정책이 서로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억상 정책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상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했다는 거예요. 고려시는 좀 특징이 있어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려를 세웠던 왕건이라는 인물이 상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토지지도 정비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 관련돼서 한문 사료와 함께 기출문제 분석도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기록상 나오는 이제 토지지도는 역분전이죠. 이 태조 23년에 나왔던 건데 대개 이 역분전은 농공 행사적인 어떤 토지 급여를 바탕으로 했다. 그러니까 간품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는 데 큰 공헌을 세웠던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뭐냐면 했던 것이 역분전이야. 역분전. 예. 그래갖고 이제 정결 단위로 이제 해서 차등 지결했다. 이렇게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사료가 이제 고려의 식화지에 나왔거든요. 식화지는 경제를 관련된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죠. 처음으로 그는 역분전을 정했다. 그는 왕건이죠. 통합시 조신과 군사들에게 관계는 논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성행과 성악의 공로와 대소를 보아 지급했다. 근데 선행의 그 성악이 나오는데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은 이제 주관적인 거니까 실제로는 이제 농공행사 공로의 대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공을 얼마나 세우냐 적게 세우냐에 따라서 토지를 제공했고 이때 이제 주로 토지의 지급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뒤에 이제 얘기했던 시정장식가 때 원윤이라는 사람이에요. 원윤. 원윤이라는 계층들에게 지급했는데 이들은 이제 호족계층이죠. 호족계층.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시정정식가요. 음. 그래서 먼저 시작됐다 해서 이제 시자가 붙죠. 예. 그래서 시정정식가인데 이게 경종 때예요. 자, 경종 때는 예전에 한번 언급했는데 강종 때 육성한 신진 세력들과 가거제도나 그다음에 시군들 그다음에 여러 작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신진 세력들이 있었어. 그리고 예전에 이제 원흉이라고 대표하는 이런 구세력들, 호적 세력들이 세력이 균형을 이뤘던 시기예요. 이 시기에 신구 세력들이 이제 어떤 균형을 이뤘던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뭘 반영됐냐면 시정정신가에 반영됐어요. 시정정신가에.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일단 요 밑에 이제 시정정신과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간품과 인품을 범용한 급전제다. 그래서 인품이라는 요소가 상당히 주관적이죠. 이거는 주로 제 뭐냐면 원흉 같은 이 기득권자들의 어떤 이득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사색 공복을 기준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단삼이라든지 자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녹삼이라든지 등등 비삼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언제 마련됐죠? 이런 것들은 예. 이거는 강종 때 말하죠. 그래서 강종 때 사색 공부 기준에서 문반, 무반, 작업 이렇게 기준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가등 외에 모두 그 15개월 지급했다. 가등 외에 있는 사람들은 15개월 지급했는데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저 설이나 군인들 같은 이제 사람들을 지급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때 군인은 우리가 이제 무관계층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군인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이 되게 복잡해요.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요걸 한번 좀 설명할게요. 이거는 좀 심화된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 크게 이 시정정식과는 세 배의 분류로 이제 지급해요. 여기 보면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관계 중심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는 관계 중심이라는 것은 간직 같은 것들은 고려하지 않은 거야. 어, 이건.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요 자삼이라고 하는 그 계층이죠. 자삼. 자삼은 이제 원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호족 계급이야. 호족. 이들은 뭐 간직에 상관없이 그 예전에 이제 기득권을 바탕으로 해서 구세력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급했다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반도 있는데 문반에 단삼, 비삼, 녹삼을 이렇게 나눠서
지급했다. 이거는 간직 중심이죠. 그래서 반삼, 그다음 비삼, 그다음 녹삼 이렇게 이제 간직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 근데 여기는 문반으로 돼 있지만 요 안에는 무반도 포함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문무분 그러니까 문반하고 무반하고 작업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문반은 각오를 통해서 합격했던 사람들이고 무반은 시군 출신이고 작 어, 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인색들로 이제 구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간직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됐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해과를 지급했죠.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한해과를 지급했다는 게 특징이야. 그래가지고 이속이라든지 잡류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군인들 이들은 한해과를 지급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그럴 것이라고 추정은 하고 있어요. 명시화되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미, 급, 차녀, 급등이라는 이름으로 뭐냐면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기출문제 분석에다 적어놨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기출문제 분석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정정식가로 넘어갈게요. 개정정식가. 개정정식가는 이제 그 목종 때 이루어졌죠. 예, 목종 때. 그래서 이제 그 개정전 시가는 지배지수의 성장과 간인체제 발전에 호응해서 이룩된 토지제도 재정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당시 이제 이 제도는 특색은 무반과 문반, 잡로별 간직제도가 정비된 내용이 반영돼 있고 북초의 군사적 성격이 분화돼서 마군과 보군 같은 가등에 따라 포함됐다는 거. 그래서 군인정 같은 내용들이 이제 명시화돼서 포함됐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종 정식과 관련된 내용 이제 개정 정식과 관련된 내용 그 밑에 내용을 좀 보시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전시가의 수급자를 가등 18가를 나눠 지급했고요. 18가 밑에 한 해가를 지급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때부터는 그 인품이라는 막연한 요소를 제거하고 관계의 위기로만 보아만 호조로 삼았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지배질서 성장과 간이 체제의 발전에 이제 호응했다는 게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처음으로 군인에 대한 수급을 명시했다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얘기한 한해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한해과 내용이 이거죠. 기미 급찬역 가등자. 이렇게 해가지고 15개월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고정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요 앞부분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일반 군인이라는 건 추정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군인이 처음 명시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군인이 명시돼 있다. 자, 그리고 마군과 보군 같은 가등을 표현했다. 예, 이 내용에 마군, 보군 예, 이런 것들이 가등에 편입시켰다는 거. 그 보군보다는 마군이 좀 훨씬 더 높겠죠. 왜냐면 이제 마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자기 이제 인력도 그 뭐냐면 훨씬 더 많은 군사비가 필요할 거 아니야. 말을 먹여 살리려면. 자, 그리고 상관에게는 명예직이죠. 상관에게는 현직 관료에 비해서 몇 가를 갖춰서 급여했다. 그래서 현직주의를 표현했고 무관의 경우에 풍계 무관에 비해 적은 전시를 수했다. 그래서 문신 귀족사의 명문인데 자, 이것이 나중에 이제 경정 전시가 때는 개선이 되죠. 자, 한인 전시가인데 덕종 때 한인 전시가는 그 한인전과 관련된 거야. 한인전. 음.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한인전 부분은. 자, 그 다음에 경정정시가 해볼게요. 자, 경정정시가는 전반적으로 지급액이 감소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농장의 학대로 토지를 부족한 거. 그러니까 이제 수조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그 토지가 대농장이 이제 학대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냐 지급할 수 없게 된 거죠. 수조권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문간의 대우가 이제 현저하게 그 어, 개선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문간의 대우가 개선됐던 이유가 어, 그 내용을 보면 같은 등급이라면 문간보다 무간이 아, 무관에 대한 기호가 현재 개선된 거예요. 예, 말 잘못했네요. 하여튼 같은 그 등급이라면 문관보다 무관이 훨씬 토지를 많이 지급했는데 이거는 거란족 등 이 북방민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는 내란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을 냈기 때문에 무관의 어떤 경제적 대우가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경제적 대우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 사회적인 차별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 자, 그다음 종전까지 전시까지 지급되는 상관이 탈락됐다. 또 어떤 책에서는 일부 대상이 탈락됐다고 했는데 그냥 명예직은 그냥 명예직이고 돈은 안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종전에 있었던 한일가가 소멸되고 일원화됐고 따로 이제 무상계 전시하고 그다음에 별사과 전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있는데 무상가 전시란 건 뭐냐면 향리나 탐나의 왕족, 여진의 추장 등등 이런 사람들이 줬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상계 같은 게와 무상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문상계들은 주로 중앙 간직을 갖고 있는 색이고 무상계들은 그 외에 지방의 향리 출신이나 그 여진의 추장 이런 사람들을 이제 무상계 전시인데 이들에 위한 전시도 마련됐고요. 별사과 전시란 건 뭐냐면 지리역 뭐 풍수업 같은 거 있죠? 이런 사람들 승려를 대상으로 해서 또 지급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인데 1등급에서 뭐 6등급까지 1가에서 6가를 나눴다고 하는데 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향직도 지급했다. 향직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그 뭐냐 문무상계가 도입하기 이전에 아, 고려의 고유한 그 직제를 말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중앙관리든 지방관리든 향리든 간에 자기가 문상계, 무상계 또 외에도 향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향직 일종의 명예직인 것 같은데 이것들도 이제 지급했다는 거야. 근데 요것도 좀 약간 기록했다도 왔다 갔다 해요. 기록했다, 뭐 지급했다, 또 지급하지 않았다, 뭐 지급했다는데 하여튼 경정증식 갈 때는 향직을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가 이하는 CG가 지급되지 않았다. CG 같은 경우에는 전지 외에도 땅 외에도 여러 가지 뗄나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CG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녹가전을 보겠습니다. 이 녹가전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기록상 원종 때부터 이제 지급했다는데, 왜 지급했냐면, 무신정변 이후에 그 전시가 체제가 붕괴됐고요. 그리고 현직자 위주로 해서 경기 파견을 하는데, 주로 이제 신진관료들을 지급했다. 경기 파견에 개간된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신진관료를 지급했다는 게 녹가전이야. 그래서 이제 녹가전하고 가전법하고 예전에 그 비교해가지고 문제가 나왔던 거죠. 이거는요. 그래서 녹가전 관련된 내용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시가의 이제 상속 방법을 볼게요. 원래 가전은 전시가에 있는 가전은 이제 관료가 근무한 대가로 받는 그 수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시가에서 가전이라는 것은 상속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게 실제로 상속이 되죠. 왜냐면 직역이 세습에 따라서 이에 따라 월급 그에 대한 수조지 또한 세습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세습되고 세습되고 세습되면 일종 영대 뭐예요? 점유 체계가 형성되죠. 그러니까 자기 그 선조 때부터 이제 계속 세습됐기 때문에 조업전이야, 조업전이라고 이제 또 보고 이것 때문에 형성된 이제 농장 형태가 사전의 가사나 형태의 농장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거는 자기 소유지하고 다르게 쪼개서 나눠줄 수 없어 상속을 왜냐하면 이게 직역의 세습을 통해서 그 반대급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직역을 세습 그 쪼개지 않은 이상 그 뭐냐면 수조지 또한 쪼개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상속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정정 영립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정한 현역적 지역적 범위 한정에서 세습되고 순수를 법률로 규정했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오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먼저 뭐 아들, 그 다음에 뭐 손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법률로 이렇게 규정돼 있어. 이런 것들이 정적 연립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전시가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전시가의 특징은 이제 전지와 CG를 지급했고요.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을 지급했다는 거. 그래서 국가가 수조권을 가지고 있으면 공전, 개인이 수조권을 가지면 사전이라고 치겠다. 어. 그래서 이걸 좀 아까 복잡하신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도 있어갖고 제가 여기 뒤에다가 좀 표시해 놨어요. 그게 이제 보면 여기 보면 크게 공전과 사전이라는 개념을 보면 수조권하고 소유권상 사전을 나눌 수 있거든요. 수조권이라는 그 사전상 이제 공전과 사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수요권을 국가 기관이 가지고 있으면 공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개인이 갖고 있으면 관료가 갖고 있으면 사전이 되는 거죠. 이건 거고 소유권은 매매 양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죠. 대개 이 소유권은 이제 민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유권상 공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개인이 갖고 있으면 이걸 사전이라고 해요. 또 민전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유권하고 수조권의 관계에서 이렇게 공존과 사전의 의미, 그 다음에 소유권상 공존과 사전의 의미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로 여기 수조권은 어디에 설정될까요? 여기에서 소유권상 사전에 설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 국가가 국가 토지의 수조권 형성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공존에다가 여기 뭐냐면 수조권 형성된 게 아니라 개인의 토지에다가 민전에다가 뭐냐면 그 수조권이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수조권상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수조권 지급 대상인데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두 개로 나눈다 그랬죠. 지세를 국가에게 납부하면 이건 공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조권상 공정이죠. 그 다음에 지세를 개인에게 납부하면 이게 사전이 되는 거야. 네, 사전. 네,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조권상 공정과 사전, 소유권상 공정과 사전 있고 그 소유권상 사전, 민전 아래 뭐냐면 수요권이 설정됐다. 그 수요권이 어떻게 누구한테 설정에 따라 공정과 사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세와 지대의 개념을 어, 파악할 필요 있는데 지세라는 것은 내가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 세금을 내는 거야. 예, 그걸 이제 지세라고 하고 지대라는 건 일종의 임대료죠. 우리가 건물주에게 이제 임대료를 내는 것처럼 지세를 내는 건데 대개 보면 지세는 10분의 1이에요. 원칙상 그래요. 원칙상. 예, 수조권은 10분의 1만 내는데 문제는 나중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수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이 계속 늘어나. 예, 9명까지 늘어나죠. 막.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20%에서 90%까지 이렇게 수주를 납부할 수 있어요. 예, 뭐 이거는 이제 원칙적인 건 아니니까. 지대라는 것은 아까 이제 뭐냐 땅을 빌린 데 거 낸 건데 대개 이제 민전 아래에서 개인 토지에서 이제 그 사전에서 지대는 2분의 1로 돼 있는데 이건 좀 약간 복잡해요. 이거는 작계지 안에서 이제 관련돼서 근데 이게 번적 반수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요거는 작계지 안에서 2분의 1인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국가의 토지의 공존을 이제 놀릴 수 없으니까 걔네가 빌려주잖아. 그러면 경작의 대가로 지대를 내는데 4분의 1이죠. 여기는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거 4분의 1 되니까 이게 좋은 거 같죠. 근데 대개 보면 국가 토지 소유는 항무지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토지 비용도 확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 지대가 그렇게 뭐냐면 낮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조권상의 어떤 공정과 사전, 소유권상의 공정과 사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간직 복무와 직역의 반대국부로 가전이 있고 가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가전법 할 때 가전도 있지만 이 가전의 의미가 원래 일반적인 의미예요. 어떤 특정한 토지 제도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그 관리가 근무할 때 우리가 월급 받듯이 그 반대국부를 받는 거죠.
자, 원칙상은 퇴직 시 사망 시 국가의 토지를 반다고 하지만 실제로 직역이 세습 때문에 사실 세습이 됐고요. 그 원칙적으로 국가에게 징수하여 하게 자 징수하고 하고죠. 징수하고 수도권자에게 지급하지만 후기에 가서 개인이 직접 징수했다. 그래서 이게 가전법 개혁 때 개인 징수 인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간수간급제 다시 이제 뭐 간에도 징수하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좀 얘기하고요. 예. 자, 그리고 이 전시가 체제는 그 안에 가전 외에도 여러 토지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토지들 좀 보면요. 공웅전 있죠. 예. 가전이 대표적이지만 공웅전 시가가 있어요. 공웅전 시가. 그래서 이 공운전 시가는 보통 통상적 5품 이상의 관리대에게 가전 외에 따로 지급하고 이건 법제적으로 세습 가능한 토지예요. 이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공운전을 둘러싸고 관료제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귀족제설에서 좀 차이가 있죠. 관료제에서는 이거는 어, 그 5품은 관료 등급이 아니라 공운의 동급이다. 그래서 이건 세습이 불가능하다 이런 거고 귀족제도는 5품 이상이고 이거는 세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귀족의 어떤 경제 특권을 법제적으로 명시해놨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근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귀족제사를 따르고 있죠.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지급했다. 공훈정시가. 이 공훈정시가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공을 세운 관료, 공로자 또는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지급했고 세습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게 시험 공훈정시가가 이름이 가득 바뀌어. 처음에 이 훈전이었다가 현종과 문종 때는 공훈전이라고 했다가 공양왕 때는 공신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름이 계속 바뀌었다. 또 동일한 거야.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은 요 밑에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가벼운 죄를 지을 경우에는 그 공업 전시를 다 뺏지 않고 한 3분의 1만 지급한다고 했고요. 예. 그래서 이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모욕죄가 아닌 모욕죄는 다 저희 반역죄가 아닌 가벼운 변제를 지을 경우에는 공훈전 시 3분의 1 계속 지급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세습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한인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 한인전은 통상적으로 이제 하급 관리들, 오품 이하의 자제들 중에 단직에 오르지 못한 자들에게 지급했다는 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한인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견해도 있어. 그래서 동정직이라는 명예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량 풍관들에게 줬던 동정직이 그 받아서 처음에 이제 상직 체계 속에 한해 있는 반인들에게 주어진 토지다. 그러니까 동생직이라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토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5품 이하. 그러니까 이제 5품 이하면 잠깐 6품까지 포함됐겠죠. 이하라는 것이 포함돼서 하는 거니까 5품 이하나 6품 이하나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이하가 밑에도 있지만 요걸 포함해서 또 밑에도 있는 거죠. 요걸 제외하고 밑에도 있고, 그러니까 육품 이하는 육품 포함해서 그 이하라는 의미로 또 해석할 수 있으니까, 요게 오품 이하는 오품 제외하고 그 이하, 동일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육품 이하에 이제 간인 자제들에게 지급한 토지다. 그러니까 육품부터 했고 쭉 해서 지급된 간인들인데, 그 앞에서 보험료 5품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6품 이하의 자식들은 뭔가 지급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항인전을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또 한편은 동정직에게 지급한 토지였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주류니까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다음 군인전을 보겠습니다. 군인전. 자, 군인전은 무관을 제외한 풍가를 가지고 있는 무관을 제외한 모든 일반 군인들에게 주었다. 무관은 어차피 이제 갈리니까 가전을 한 거요. 일반 군인들 오늘날 따지면 병이나 뭐 하사관 정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줬던 것이 군인전인데 그래서 군역을 확보하기에 경제적 뒷받침할 수 있는 국, 어, 뒷받침함으로써 국가가 일반 군인층에게 지급했던 토지를 군인전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급군인은 전시가 체제 가전에 포함되어 있고 하급군인은 군인전을 지급해가지고 자기 소유의 토지를 면세하는 방향.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하급군인들에게 이제 토지 면세권을 군인전이할 수 있고 일종의 수조지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군인전의 이제 지급 변화를 보면요. 예.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이제 이 설명이 좀 미흡했어. 예. 자, 여기 폰을 보고 좀 얘기해볼게요. 그려놓고. 앞에서 풍가를 가지고 있는 이제 뭐냐면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장군이라든지 대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무관이기 때문에 전시가치에 대해서 가전을 지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층군인이라는 게 이건 것 같아. 여기 문맥을 볼 때는 하사관 같은 거 있죠. 하사관. 그러니까 일종의 직업군인들 있잖아요. 직업군인들. 직업군인 중에 계급이 좀 낮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 요때는 군인전이 이제 전시까지 따로 있어갖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수조권을 지급을 받는 거죠. 예, 이들이. 그러니까 이 하사관들은 일종의 정오계층이라고 보시면 돼. 특정한 직역이 있어갖고 군인의 직역이 계속 세습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동원된 백정계층도 있죠. 일반 평민들, 랜덤으로 해갖고 이제 성군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급군인데 이들도 군인제를 지급해요. 자, 이때 군인전은 수조권을 지급받는 게 아니라 면세권을 이제 지급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줬던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양인계병제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군역을 안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뭐냐면 군인을 한 대가로 병역을 이제 한 대가로 반대급부로 이렇게 군인전을 지급한 거야. 이 군인전이라는 게.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 군인전이라는 명칭이 없어져요. 왜냐면 양인계병제 아래서는 당연히 누구나 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뭘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필요하냐. 그래갖고 군인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대신에 봉인 봉족을 지급하죠. 봉족을 보인이나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 군인전의 지급 변화를 보면요. 역분전을 때는 지급했지만 지급 명령이 일정하지 않았고 이것도 명시되지 않은 거고 그 뭐냐면 그냥 추정만 한 거예요. 여기는 명시되지 않는 거예요. 추정치고 개정정식가 때부터 명시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군과 보군이 달라. 그래서 마군이 이제 그 23결, 보군이 20결인데 아마 이제 요 정도 개정정식까지 들어간 애들은 요 정도죠. 하사관 정도의 이제 애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지급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병이니까 어 경비가 많이 들 거냐 이걸 감안해서 이제 지급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경정직 시켜서 더 세분하죠. 마군이 15가 25결, 역군, 그다음 보군이 16가 2결, 그다음 역군은 아마 이제 공병 관련된 그 내용 같은데 이렇게 있고 간문군은 이제 여기 뭐 수도를 지키는 수도 성벽 같은 걸 지키는 그 군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세분화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게 들어갈 전시과에 들어갈 사람들은 요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으로서 직업적으로 군인하는 그런 하사관 정도 이들 이제 지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장군, 뭐 대장군, 상장군 이런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전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내장전을 보겠습니다. 내장전. 자, 내장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 왕실의 직할 토지를 내장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통 장처라고 하거든요. 장처. 그래서 장처도 넓게 해석해서 부국제의 한 일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 왕실의 재산 기본이고 360개 장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내장전과 고려시대 내장전이 좀 차이가 있어. 조선시대 때 내장전은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었거든요. 근데 고려시대 내장전은 그 한 지역을 특정해가지고 여기를 내장전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단위로 지급을 해. 근데 물론 이 지역 단위 지급했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다 갖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내장전에 소유권적인 내장권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내장전도 있지만 대부분 수조권이겠죠. 예, 수조권. 그래서 수조권상 내장전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왕실이 직접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권상 내장전도 있지만 그다음에 그 장처라고 부르는 그 수조권상 내장전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수조권을 납부하는 거예요. 수조권을 네,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장천은 천대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 4분의 1세도 이제 납부하는 거야, 지세를. 예. 원래는 1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곡통이 크다니까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예. 조세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10분의 1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10분의 1세 조세도 바뀌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회전이라고 있는데 공회전은 국가기관의 간청 및 왕실 군원 그 경비를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간청이나 왕실의 어떤 필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그것을 공회전이라고 하죠. 근데 공회전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수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전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장전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앞에만 한 네 장 정도 크게 보면 공회전의 일종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공회전 토지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근데 구분전이라는 토지도 있어요. 구분전은 뭐냐? 이 현종 때 실시했던 제도인데 여기도 이제 현종 때부터 실시해서 이제 발달된 제도예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후양 구분전, 양반 구분전, 작구분전 이렇게 있는데 후양 구분전은 누구한테 주냐면 주로 태역 군인들, 70세 이상의 태역 군인들. 자, 태역 군인들에게 지급을 했다. 네. 그 부양 가족이 없는 태역 군인들에게 지급을 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구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뭐 시집가지 않은 뭐 그 외동딸 뭐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대상이 있는데 이 죽은 군인들에게 이제 뭐냐면 또 아내들에게 지급을 했거나 뭐 이랬고 일종의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퇴역했거나 아니면 죽은 군인들 유가족들에게 지급했던 것이 훈양구분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지급 대상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때 뭐와 연결되냐면 수신전하고 휴양전으로 연결되죠. 그 양반 구분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기 지역에서만 설정되는데 양반 중에 이제 문무 관리들 중에 이제 뭐냐면 그 좀 약간 빈곤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았나 봐. 뭐 하여튼 그래서 이들에게 줬던 것이 양반 구분전이다 이렇게 했고요. 작구분전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직역 중에 향리들이나 진척 그래서 이제 주로 진이나 이런 데 있죠. 뭐 군사 기지나 뭐 같은 그 역마를 관리하거나 나룻배를 관리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줬던 것이 작구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급 대상이 상당히 넓다. 이 구분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가전을 상속하기 어렵게 된 양반의 처나 탈, 그다음 군인, 역풍이의 상직자 등등 되게 많은 이제 구분전을 가지고 그 지급 대상이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 지워야 돼. 자, 그래서 이제 후량 구분전은 70세 이상의 퇴역군인들, 전쟁 중에 죽었던 군인들 이렇게 이제 에게 줬던 군인 유가족들이 줬던 거고, 그 양반 구분전 같은 경우에는 빈곤한 양반 계층들에게 줬던 건데 아마 요거 양반의 처나 딸 요들에게 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구분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잡일을 했던 향리들, 그다음에 나룻배, 봉수를 지켰던 이제 봉수꾼들 등등 이런 사람들이 줬던 게 작구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외역전인데, 외역전도 이제 지방 향리들에게 지급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넓게 보면 작구분전의 하나겠죠. 이게. 그래서 이게 세종 때 초창기 때까지 이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왜 주냐. 향리들도 군역 대신에 항역을 대신하는 건데, 군역도 반대급부를 안 주는데 항역이 왜 반대급부를 받냐? 그래갖고 폐지됐어요. 웨이저는. 항리들은 수수료나 이런 걸 통해서 먹고 살게 되죠. 물론 항리 자체가 이제 지방 유지기 때문에 토지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전인데, 민전은 아까 전에 표에서 이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요길 대상, 국가 토지가 아닌 모든 토지를 민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농장도 민전이에요. 크게 볼 때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민전이라 한다. 이렇게 하는데, 대개 이제 민단위 소가족 단위 운영한다. 그러니까 농장을 제외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넓게 보면 이제 민전도 토지이기 때문에 어, 미- 장원도 민전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내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5인 가족에 가지고 있는 민절 대상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0분의 1을 조세를 부담하고 민전의 수주기가 설정되고요. 민전의 상속은 이게 소유지잖아요. 사적인 결정과 친족제도 간섭인데 뭐 예를 들어 유전시 그 군분 상속이니까 군분 상속에 따라서 이제 상속할 수도 있고 적장자 우대 상속이나 적장자 단독 상속가 있어요. 근데 이건 시대마다 달라. 군분 상속이 많을 때는 언제 때냐면 고려 때죠. 고려가 와서 조선 때. 조선 전기 때가 이 국문 상속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적장제 우대 상속이 많았던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7세기 이후에 조선 후기 때야. 예. 그래서 이런 상속제도가 또 그 제사로도 연결되죠. 똑같이 받았으니까 똑같이 의무를 해야 되겠죠. 윤회봉사, 아들, 딸 구분 없이 뭐냐면 윤회봉사를 하는 거고 적장제 우대 상속은 조선 후기 때니까 당연히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해야 되겠죠. 장자 우대, 그러니까 장자가 상속을 장사가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또 토지 지급의 성격을 분류하면 직역적 성격이 있어. 직역적 성격은 내가 이득을 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수조권을 받는 그런 성격의 토지인데, 자, 이런 토지는 가전, 외역전, 군인전 이렇게 있고요. 근데 신분적 성격은 뭐냐면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포민 유지비を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공운전, 한인전, 구군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사원전이죠. 사원전. 사원전. 그 고려나 조선 시대 때 불교 사원에 소속된 토지인데 우리가 이제 조선 같은 거 억불 정책을 이제 하기 때문에 조선 시대는 사원전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조선 시대에도 사원전이 있어요. 물론 고려 시대에 비해 사원전의 그 규모가 적긴 적지만 조선 시대 사원전이 있어. 왜냐하면 그 조선 왕실 같은 게 이제 그 왕이나 왕비나 뭐 종친들이 죽었을 때 명복을 빌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실 원차를 이제 뒀거든요. 그래서 그 왕실 원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원전을 뒀어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사원전 하면 고려 시대와 이제 사원전 연결시켜서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사원전도 크게 소유권상 사원전이 있고 사원이 소유를 가지고 있는 그 있고요. 수조권만 거둘 수 있는 사유지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상 소유지화 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어떤 사원이 그 지역에 수조권을 거두면 계속 그게 이제 뭐 100년, 200년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소유권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사원제 학대 과정을 보면 왕이 사찰에 토리를 기증하거나 신학 같은 것들을 이제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장과 처. 그래서 보도 앞에 내장정 관련된 내용 중에 장천하는 곳이 있었다고 했죠. 이 장천을 이제 뭐냐면 그 사원조를 편입시켜고 이제 이렇게 신합을 기증하거나 하여간 이제 사원보를 이렇게 형성을 하거나 그래서 고리대를 활동, 뭐 권력의 비유화돼 토지의 강점이나 매수, 개간 등 고려 말까지 확대됐고요. 자, 국가는 사원전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장생포를 세웠다. 그래서 이 장생포 이름을 좀 외워두세요. 이거 교과서에 가끔씩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원절 경계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무슨 사찰의 땅 이렇게 큰 표지석을 세웠나 봐요. 이게 장세포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국가가 여기까지만 사원전을 인정해줄게 라는 의미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마라는 뜻이야. 예. 사원전 학대를 방지하는 거. 그래서 사원전을 인정하면서도 사원전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장세포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 사원전이 여러 가지 이제 병폐가 있죠. 사원전에 면세 면역 특권이 있었고 고리대 이 사원전도 뭐냐면 농장 형태이기 때문에 암남 위천 있죠. 그래서 고려 말기 때 들어가면 너무 이제 사찰이 부정부패 빠졌고 사원전 학대에 의한 폐가 여기에 많기 때문에 사찰 승려 폐지론까지 연결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급진파 사대부 이런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억불 정책을 실시했던 이유가 물론 성리학적인 이념도 있겠지만 그 고려 말기 때 이런 사원정 같은 이제 그 불교 폐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억불 정책이 좀 민심을 끄는 그런 정책들이었어. 근데 고려 초창기 때는 좀 달랐죠. 고려 초창 숭불 정책이 민심을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사원전의 폐단 같은 거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사원전 관련된 내용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원전 관련돼 갖고 또 연결된 게 뭐냐면 사원수공업이 되게 발달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고려시대 때는 이런 사원전을 배경해서 사원에 많은 기술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만들게 돼요. 뭐 징분류, 옷도 만들고 기아도 만들고 그러니까 종이도 만들고 뭐 인쇄도 하고 불교가 많이 시되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 그 사원에서 상당히 인쇄 사업도 많이 했어요. 예. 오늘날 이제 인쇄 사업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조선에도 영향을 줘갖고 조선에서 보면 개인 문집 같은 걸 많이 만들잖아. 근데 그 문집을 국가에서 다 출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돈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 사원에 그걸 맡겨. 왜냐면 사원이 계속 불경을 찍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인쇄 개인 문집도 잘 찍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나와 있는데 사원에 가보시면 기아를 갖다 팔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거와 연결돼 있고 사원 소공업이 병성하고 사원 그 전이 있고 사차가 크다 보니까 그 앞에 사원 촌락이 형성됐어. 간단한 사원 촌락이 형성되고 이걸 이제 원이라고 했어. 원. 보통 사리원, 뭐 조치원 이렇게 원자의 기원이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넣어서 금융시설을 이제 볼게요. 고려시대 금융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어, 자, 고려시대의 금융을 보면 고리대업이 이제 주겠죠. 그리고 그 바탕이 됐던 게 보예요. 보. 보부터 설명할게요. 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펀드 기금인데 기금을 만들어서 그 이자도 산업 경제를 충당하는 일종의 재단이고 그래도 원래 좋은 보도는 되게 많아. 제2보, 경보, 학보, 팔관보는 진짜 공익적 목적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소수고 원래 목적에 따라서 이탈해서 고리대로 변질돼요. 예, 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를 원금을 삼아서 고리대로 이자를 이제 빌리는 형태죠. 예, 그래서 이제 빌려주는 형태인데, 자, 그래서 이런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이런 보를 장생고라고 해. 그래서 이게 이제 장생과 고리대업을 제도화시킨 건데 법정 이자가 3분의 1. 그래서 왕실의 정부관청이 참여했다. 그러니까 법정 이자가 이제 오늘 한 33%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법정 이자뿐이고 실제로는 그 이상 더 많이 받았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상업과 화폐를 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는 상업이 되게 발달됐어요. 아니, 상업이 발달된 게 아니라 그 고려시대는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억상 정책이 아니라 중상 정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고려시대는 조선과 다르죠. 그것은 이제 앞에서 왕건 같은 사람이 이제 뭐냐면 상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했고 또 국가가 직접 상업 활동에 참여해야 돼. 그래서 그런 구경상점 같은 것들을 이제 운영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고려시대 상명 관련 상업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는데 자 한번 보면요. 자, 국가 경제 구성한 주요 요소를 인식하고요. 그리고 부진할 경우 국가가 보호하고 진흥시켜야 됐다고 생각한 거야. 이거는 조선시대와 좀 대비되는 입장이죠. 그다음에 시전 상업도 있었어. 보통 시전 상업 하면 그 조선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도 개경에는 시전 상인도 있었어요. 개경이나 한양이나 이 대규모 도시들은 이제 소비 도시들 아니에요. 행정 도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관료들이나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음식물이나 이런 것 식자재를 공급을 받고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교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시장을 중심으로 해갖고 있는 상업들이 형성이 됐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해 감독과 물가 조절 경시소가 있고 지방 상업은 장시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대개는 비상설 신장이고 행정도시의 군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선시대 때 15세기 말에 등장한 장시하고 좀 약간 다른데 왜냐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장치예요. 이거는요. 근데 15세기 말에 등장한 장치는 자연 발생 쪽으로 만든 거예요. 국가 통제 없이 만들어진 거기다 했다는 거. 그다음에 요거 이제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간설 상정들이 개선됐다.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상업에 개선 관여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간설 사정
상정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 예전에 한번 기초에 언급됐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역사과 지도에 보면 거기에 보면 되게 많죠. 소궁전, 능라전, 능라는 이제 비단의 일종이죠. 약점 등 여러 가지 주요 도시들의 이런 그 국가가 운영한 간영상전들이 있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화폐 정책을 보는데, 자, 이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이거 한 두 문제 나왔어. 고려 화폐 정책. 일단 고려는 화폐를 발행해서 그걸 통해서 국가의 이익금의 재정을 보완하거나 정부가 경제 활동을 장악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화폐를 강제로 유통시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 형태이기 때문에 화폐가 널리 유통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상품 화폐 경제가 약간 발달된 대도시 중심으로 개경 중심의 대도시 중심으로만 좀 유통이 됐고 이게 유통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화폐 제도에 영향을 줬던 나라는 당연히 그다음에 송나라죠. 송나라. 그래서 송나라가 이 동전 중심으로 해갖고 동전이 많이 보급됐잖아요. 그걸 이제 보고 그 당시 고려도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화풍과 이제 국풍하고 따지면 화풍에 속하겠죠.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뭐냐면 예전에 이제 어떤 헌물화폐들 쌀이라든지 축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얘들은 국풍이고요. 예, 이렇게 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거래수단은 실질적 거래수단을 얘기하는 거야. 그 화폐는 잘 유통이 안 됐고 그 당시 곡식과 삼배가 주된 교환 수단이었다. 그러면 화폐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화폐가 건원중부죠. 건원중부 기초에 나왔던 건데 건원중부는 성종 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무기들을 녹여가지고 이런 철전을 만들었다고 요 철전을. 예. 그래서 이제 철저히 만들었는데 물론 권원중부 중에서도 일부 동전도 있어요. 동전도. 예, 철전이 80%고 동전이 20%야. 시험 문제 낼 때 철전을 만들었다. 권원중 철전이다. 이런 식으로 내면 좀 약간 위험하죠. 그러니까 주로 철조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내야 돼. 맞을 것 같아. 20% 정도는 동전이 있어요. 권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송나 연호죠. 예, 중국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이 성종이 건원중부 유포하고 나서 그 아들 때 목종 때 있죠. 목종 때도 그 성종의 유지를 받아들였고 계속 유포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일단 이제 호족 출신자들이 이제 반발도 있고 그리고 유통 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게 유통이 잘 안 되죠. 결국에는 그 당시 이제 그 철전 건원중불 이제 뭐냐면 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했던 정책들 나중에 폐기됐다. 예. 그래서 이제 추포도 이제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부분에 있죠. 자, 여기 보면 왕이 명령을 이르기를 근래 시중 학원거의 상소를 살펴보니 말하기를 사람을 편하게 하고 이들 유리하게 하려면 뭐든지 예법에 따라서 항상 일관성 있게 할 것이다. 지금 왕께서는 어, 그 전왕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성종이고 요 왕이 뭐냐면 목종이죠. 그래서 그 전왕이 돈을 처음 만들게 했던 걸 계승하시고 슈포 사용을 금지하여 백성을 놀라게 하시니 국가의 이익이 되지 못하니 부질 없이 백성의 원망을 일으킨다는 걸. 자, 여기에서 이제 한원경이라는 인물을 이제 살펴봐야 텐데 이 한원경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호적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전원 때는 이제 육두분 출신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동전을 만들어 사용하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호적 출신 입장 올 때는 얘들은 국풍이죠. 마음에 안 든 거야. 예전에 추포라는 것은 삼배에 있죠. 삼배의 옷감 중에 좀 질이 떨어지는 걸 추포라고요. 아니면 후에 면포가 이제 등장할 때도 면포 중에 좀 질이 떨어진 걸 추포라고 하는데 이 추포와 그 당시 뭐냐 쌀 같은 것들 헌물화폐를 사용했는데 예전처럼 돌아가자. 왜 뭐냐면 목종이 예전 왕을 계승해갖고 추포 사용을 금지시키냐. 이거 비판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제 백성들 원망 많다. 결국에는 이 말 듣고 이제 쭉 하다가 결국에는 어 그 뭐냐면 예전에 있는 건원중고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이제 뭐냐면 점포들이 교육하는 데는 이전 같은 돈을 쓰게 하고 그 외에는 사사의 서로 교육하는 걸 토산물 마음대로 쓰라
실질적으로 뭐냐면 그냥 토포를 인정하고 그 당시 종전에 그 성종 때 있던 그 권원중부만 유통시키는 정책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어떤 세력들이 동전을 내세웠고 그에 반해서 한옥문 같이 추포를 이제 주장했던 애들은 되게 예전 것이 좋다고 해서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반발해갖고 추포 사용을 주장했고 이런 대립구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숙종 때도 이게 중국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문이 나온 것처럼 을천의 권위를 받아서 이제 했다고 하잖아요. 그 을천이 그 당시 이제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동종 사용이 되게 편한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얘기하고 숙종조차도 약간 이제 친중국적 성격이 있어요. 그 앞에 왕에서 신법을 모델로 자기 나름대로 신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하로 이제 뭐냐면 동전을 여러 개 발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숙종 때 발급된 동전도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은병이라든지 해동통보라든지 사만통보라든지 동국통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요거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통보는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해동이니 사만이니 동국이니 하는 거는 다 우리나라의 지명이잖아요. 그래서 해동이라는 건 중국의 동쪽에 있기 때문이고 동국도 마찬가지죠. 사만도 예전에 우리 사만이라고 지칭했잖아.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뭐냐면 제대로 유통이 안 됐다. 개경주식 외에는 유통이 안 됐어. 다만 읍면 같은 경우는 좀 유통이 됐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일종의 고액 화폐로 귀족들이 이제 좀 뇌물용으로 이제 그 화폐가 유통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성종 때 화폐 정책과 숙종 때 화폐 정책이 기초에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 따라가면 이제 조선 후기 넘어가는 그 전에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저하가 종이화폐가 있었는데 널리 유통되지 못했다. 그래서 저하라든지 나중에 그 보초라고 명나라 보초화폐 있죠. 이런 화폐들이 들어와서 영향을 받아서 저하를 만들었지만 고려나 조선시대 초기 때 했지만 널리 유통되지 못했다는 거.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게 기출문제 분석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21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21번이에요. 자, 선종은 권원중부를 발행하면서 종전에 민간에 사용했던 추포 등 물품화폐 등을 이제 유통을 금지시켰다. 선종은 최초의 화폐 유통 정책 방향은 그 화폐 발행 및 유통을 국가 권력이 뭐냐면 장악하여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유기 정비, 그 다음에 이제 중앙 군제 정비 개편 등 군사력 강화를 위한 그, 그 재정 확보 정책의 일환이었다. 6.2라는 건 이군 6.2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화폐가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백성 대생활 불편을 겪었다. 결국에는 목종 때 한원경의 건의를 받고 슈퍼 등 물품화폐 사용을 허용하였다. 그 후 이제 숙종 때는 금속화폐 유통, 숙종 때 가서 숙종 때 금속화폐 유통을 관해서 잠깐만. 숙종 때가 아니라 여기 지워야 되겠네. 금속화폐 유통에 관해서 어, 유통에 대해서 그 숙종 때 가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이거 좀 지울게요. 그래서 금속화폐 유통에 대해서 다시 숙종 때 가서 논의가 일어났다. 예. 이거 좀 지우세요. 예. 앞부분을. 자, 고려는 권원중보 외에도 뒤에 동국통보, 동국중보, 해동원보, 해동통보, 삼화통보가 이루어졌다. 자, 성종과 목종 때 화폐 보급 정책의 방향은 그 당시 집권세력 성향도 관련인데 성종 때 집권세력들은 유통세력은 하풍을 강조했고 중국의 동철전의 유통정책을 이제 수용하여 보급하려고 했다. 그러나 목종 때 집권세력인 패도 출신이들은 국풍에 입각해 화폐 유통을 부정적이고 이점이 부정적이고 이점이 한원국의 상소에서 반영됐다. 결국에는 선종의 화폐 유통 정책은 그 주도세력 그 당시 고려의 어떤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게 무리하게 추구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반면에 이 숙종 때 화폐 정책 주조 정책은 생산력 증대, 교환경제 발달이나
동양 정비 등 성종과 목종 때 물품 화폐 비중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던 경제 조건을 극복하는 과정을 실시한 것인데 비록 유통에 실패했지만 건원중부의 유통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종 때는 나름대로 이런 배경 안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패했다라는 걸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 화폐를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쟁이 그 당시에 그 고려 안에서도 되게 논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임충 같은 사람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돈은 인간사회의 탐욕과 이기심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서 선량한 백성들이 피해를 입을 뿐이다. 근데 의천 같은 경우에는 돈을 민간에 퍼뜨리면 골고루 돌아다니며 영원히 막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로 논쟁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려정부는 화폐 사용을 적극 장려했다. 그 결과 건원중고, 사만통고 같은 많은 동전들이 주조되었다. 그러나 이런 화폐는 널리 이용되지 못했고 일상적인 거래에서 배와 곡식이 주된 교환수단으로 쓰였다. 한편 화폐의 사용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입장을 팽배히 했다. 의처는 이제 주존론을 주장하면서 이제 화폐 사용의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숙종의 정책 관련된 내용할 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의처는 화폐 정책을 이제 통해서 경제 발전과 부의 균등한 분배를 이뤘다고 보았고 이에 반해서 좀 약간 뒤에 있는 시기에 임춘이라는 사람인데 자 임춘은 그 문학 시간에 배웠죠. 뭐 공방전 같은 그 우화를 썼잖아요. 임춘은 화폐 경제의 발전은 일부 권세가와 부자들의 재산 축적에 기여할 뿐이다. 해가지고 그걸 그 인이하된 그 우화 이하는 가전체 우화인 공방전을 저술했대. 근데 그 동을 공방이라고 하는 인물로 인하여 화폐에 갇힌 탐욕과 부패를 예리하게 풍자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고려 시대에서 정부에서 화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이유가 뭘까? 자, 원칙적으로 화폐 발행은 정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생활에 있어서 정부의 영향이 강화됐고 또 재정 지출 화폐로 하면 기금속이나 쌀이나 배 등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재화를 비축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 입장 볼 때는 화폐를 발행하고 그걸 또 뭐냐면 그걸 교환해 갖고 이제 뭐 쌀이나 배, 뭐 기금속을 가지고 와서 하면 정부의 창고에 쌓아두면 그만큼 이제 그 뭐냐 정부가 재정이 풍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화폐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어 뭐냐면 다시 봤고요. 자, 그래서 화폐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조언 정책을 좀 보는데 이 조언은 이제 조선시대의 조언은 좀 중요하긴 하는데 고려시대 조언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전국 각지에 조창이 설치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조창이 이제 설치되면서 그 강어귀에 조창이 설치됐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몽고나 왜구가 막 쳐들어오니까 이 좋은 놈을 막 이제 뭐 장악하려고 겠죠. 특히 왜구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좋은 놈을 장악하고 뭐 조창을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국가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이 조창을 원래는 강어게에다 설치했는데 이게 뭐냐면 육로 쪽으로 옮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내륙해운을 이용해갖고 했다는 거. 그래서 조창을 바닷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륙의 강길을 이용해서 이 조창을 그 설치해서 강길로 이용해서 이렇게 조언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렇게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좋은 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농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농업 관련된 내용은 되게 중요해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고려 중기를 기점으로 해서 뭐냐면 농업이 되게 발달했다. 농업 생산이 올라갔고 농업 생산의 발달 통해서 인구가 늘어났고 자 인구가 늘어나니까 많은 또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농업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영작 상경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조선시대에 오면서 일반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항법이 조선 후기 때 들어왔어. 아니, 고려 후기 때. 근데 도입만 했지 일반화된 건 이제 조선 후기 때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변화상이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 농업기술 발달하고 인구 증가하고 연결돼 갖고 한번 시험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농업의 발달 배경을 볼게요.
국가재정 수익 기반으로 경영정책 실시 등으로 이제 농업이 발달됐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려 후기 때 인구 증가가 상당히 이제 농업 생산력 향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결과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왜 고려 후기 때 인구가 증가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가 몽골의 침입 이후부터는 몽골 침입이 끝난 후에부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전란이 없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한약 보급 운동이 나왔어. 항약 보급 운동이 뭐냐면 그 주변에 그 값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약재를 뭐냐면 구해가지고 뭐냐 먹으면서 이제 의료 많은 사람들 구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약 같은 걸 널리 보급을 해갖고 우리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값싼 약재를 구해서 먹게 함으로써 인구가 증가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의료기술 같은 것들이 발달됐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전까지는 뭐 연작상경 필요 없죠. 왜냐면 인구가 적다 보니까 뭐 연작상경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냥 땅은 널렸기 때문에 땅을 돌려가면서 이제 농사 짓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죠. 근데 인구가 넓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는 땅을 놀릴 수가 없죠. 많은 인구를 부양하려면 어떻게 계속 한 곳에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11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우경에 의한 신격법이 널리 일반화됐다. 이게 뭐 삼국시대부터 이제 됐는데, 이때는 더 일반화됐다 보시면. 자, 지력이 높아졌다. 신경이 가능하면 그 밑에 있는 땅에 있는 질소 성분 있죠?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적을 높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초 작업에 큰 성과를 불러일으켜서 이런 것들이 후견 기간을 단축하고 생산 증대에 크게 영향을 줬고요. 후한법이 이제 극복하게 되는데 처음에 삼국시대 때는 2, 3년마다 땅을 놀렸는데 고려 중기 때는 1, 2년마다 땅을 놀리고 고려 후기 때는 연작상경이 이제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게 일반화되기 시작한 거는 그 조선시대 넘어가서 이제 했지만 하여튼 이때 이제 등장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작 방식과 기술 발달을 보면 고려 말기 때 인현 삼작 윤작법, 일부 남부 지역인 이항법이 몰리 보급됐고요. 물론 이제는 일부 지역에서만 보급됐고 가축의 뒷검을 사용했는데 시비법이 발달했는데 이거는 뭐와 연결돼서 보시면 되냐면 연작상경과 관련돼서 보시면 되죠. 그 땅의 지적을 복구시키는 것에서 가축의 퇴비를 이용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조선시대 들어가면 인분도 이용했어요. 그래서 가축의 축분보다도 인분이 훨씬 더 영양가가 있겠죠. 예. 그래서 농기구와 종자가 개선됐고 뭐 수의시설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 재원이나 이런 수차가 만들어졌는데 재원 같은 경우에는 상류에 그 땀을 지어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고 수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제 용골차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는 방식인데 그다음에 펌프가 없다 보니까 사람이 돌려가지고 이제 올리는 방식인데 차는 보급되긴 했는데 널리 확산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중국처럼 지형이 높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이나 일본은 좀 저지대가 많잖아요. 우리는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수차 이용은 널리 일반화되지 못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이런 이제 것들은 이제 강남농법하고 또 연결돼 있죠. 이런 이항법이라든지 수시시설 발달 이런 것들은 강남농법하고 연결돼 있어. 그래서 뭐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성리학의 보급하고 성리학이 형성되고 이제 발전되게 강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문이 들어오면 그 학문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관련된 그 기술이라든지 문화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고려 도경 때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농사에 관련된 내용이 고려도경에 시켰는데 요걸 이제 이야기해서는 이 고려도경이 12세기 때 지어진 거야. 이게 고려 중기 때죠. 막 이제 뭐냐면 농업 생산이 좀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본격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농업 생산력이 낮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냐 수입 시설 같은 게 널리 보급되지 못했어. 어.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어떻게 짓냐면, 어, 구둥에다 많이 지어요. 구둥에다가. 그래서 구둥에다 이게 계단식 농법 있죠? 계단식 농법을 해갖고 구둥에다 많이 짓는데, 그 왜 있냐면, 그 구둥 같은 경우에는, 산 기슭 같은 경우에는 계곡물을 쉽게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벌다는 관계 시설 없이 이렇게 계곡물 받아서 농사를 짓다 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짓게 되는 거죠. 자, 그건 물론 이게 농업 생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짓는 게.
근데 대규모 저수지를 만들고 그 평야지를 개간하고 그렇게 해야지 농업생산이 올라갈 건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계단식 농법들이 많아졌어요. 그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그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단식 농업에 위한 그 바깥천을 고존이라고 해요. 네, 높은 고자 고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산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큰 산과 깊은 계곡이 많이 많아 험하고 평지가 좋다. 그리고 경작지가 산간에 많은데 구릉지에 많다는 거죠. 오르내리며 경작하는데 힘이 들고 멀리서 보면 계단과 같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계단식 농업 같은 거 있죠. 농지 같은 거. 근데 이런 풍경들이 나중에 13세기, 14세기 되면 바뀌어져. 앞에 얘기한 것처럼 수시시설이 발달되면서 또 개간 사업을 하면서 평야 지역에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평야 지역은 그 당시에 늪지였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해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개간하고 큰 저수지를 만들면 생산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고려기 때 이런 평야 지역에 그 개간 사업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큰 댐을 재원 같은 큰 댐을 만들면서 이런 것들이 평야 지역에 이제 농사를 많이 짓게 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하산도 인구가 늘어나게 돼. 하산도는 어디예요? 우리 이제 다 알고 있죠. 역사에 배운 사람들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근데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산도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산도의 인구가 늘어나고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 보니까 인재도 주로 하산도 출신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고려 후기 때 얘기다. 근데 고려 중기 때만 해도 이렇게 농업 생산이 낮고 저수지가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산간에 농사를 짓는 형태가 많았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걸 고전이라고 했고 자 이런 것들 이제 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평전, 하전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데 이건 평야에 짓는 그 농사를 봐요. 평야 지역에서 지방 평야를 대상으로 이제 해서 짓는 농사를 얘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농산 지교가 이제 소개돼요. 농업 기술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이제 근데 주로 하북 지방의 농법을 소개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조선 시대 때 조선 전기 때 그 농업 관련돼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음, 이렇게 있고요. 제가 말을 좀 잘못했는데 아, 평전이 그 고전은 산에 짓는 것을 얘기한 거고요. 계단식 농법의 고전이고 평전은 이제 아까 이제 제가 하전과 함께 평야 지역에 농사 짓는 걸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후경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후경지. 예. 그래갖고 그때 고전 그다음에 평전은 후경지를 얘기해요. 고전은 산에 짓는 거, 평전은 후경지를 얘기하는데 이런 이제 그것들이 이제 12세기 때 많이 행해지고 이게 후경지예요. 예.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하전들 평야 지역에서 지은 농장에서 하전이란 말은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고조는 상비탈에 짓는 농사 기법이고 고려 후기 때 등장한 하전은 평야 지역의 농사이고 그 당시에 이제 연작 상경이 되면서 이제 평전이라는 말은 없어지게 되죠. 예. 그런 것들 이제 좀 수정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신흥 사대부 같은 경우에 강남의 수전농법에 관심이 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그 고려국의 발달 농업 생산에 불과하고 건물세의 토지 약탈을 해서 농장 확대로 농민 몰락이 가속화됐다는 거. 그다음에 병작 반수제를 실시했다 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이 좀 약간 요거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2분의 1의 변작 반수제 라고 생각하잖아요. 소작제, 타조법 이런 것들이 고려 후기 때 등장했지만 농업 생산의 부작이나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못했기 때문에 널리 확산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뭐냐면 일단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구도 필요하죠. 농우도 필요하고 농기구도 필요하고 종자도 필요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갖추는 농가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작게제 형태의 예속농민이나 외국농민들이 농장제 형태에서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자, 근데 일부 번두의 땅이 있어. 왜냐면 장원제 농장을 운영하다 이 농장에 편입되기 어려운 짝길 땅이 있거든요. 이런 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이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가지고 이제 이거 짓게 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줘도 이게 제대로 지을 수 없어. 요게 이제 짝짓 땅을 나눠주고 요게 2분의 1을 걷는 번잡 반수의 시세인데 이들이 자체적으로 농어나 농기구나 종자나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요거 농사 짓다가 이걸 자기 땅에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작반 수제가 널리 일반화되지 못했어. 아직 토지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농어나 농기구, 종자 이런 것들이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변적반 수제가 일반화되지 못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가전법 때 그 하는 과정에서 변적반 수제를 이제 금지하고 예의주하고 한가 고독이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제 그 당시 유교적 약자들 있죠. 호랍이, 가부, 고아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변적반 수제를 허용했던 게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이 짝퉁이 땅을 그냥 갖다 버릴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짓도록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대를 2분의 1로 받는다. 이거는 변작반 수제가 아니라 작계지 아래에서 작계지의 2분의 1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예. 근데 이 변작반 수제는 농장지에서 벗어나서 그 짜투리 땅을 이용한 과정에서 2분의 1을 받는 거야. 그 땅에 빌려준 대가로. 했지만 그 당시 고조기 때는 별로 토지 소유자나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입장에 볼 때도 이게 별로 중요한 그 토지도 아니었고 그런 방식이 별로 좋아하는 토지다. 그 지대 방식, 수치 방식도 아니었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변적방수제가 실시됐고 그게 일반화되기 시작한 거는 언제 때냐면 16세기 후반대야. 후반대.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 타조법이라고 하는 변적반수가 일반화된 거는 16세기 후반대 들어가서 일반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통을 읽어보면 변적반수제가 마치 고려 때부터 막 초기 때부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돼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고려 전반. 그건 틀린 내용이야. 그래서 그 한 통이나 뭐 이런 그 책들 보면 통정책 보면 되게 이제 그 쓴 사람들이 정치사 전공하는 분들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문적이지 못한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책과 교차 분석을 하면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사 길라잡이에 있는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목화가 전래됐다. 자, 이 모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나라부터 모카가 전래됐다는데 원래 모카라는 게 인도의 아열대 신문이죠.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에 예전부터 전래됐다고 보고 있어요. 신라시대 유물에 보면 모카 재배에 관련된 그 유물과 유적들이 나왔거든요. 그럼 문익전은 뭐 하는 역할이냐? 문익전은 모카를 대중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카를 우리 풍토에 맞는 종을 개량해가지고 보급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처음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목가 시대를 또 복판될 뿐만 아니라 그 실을 뽑는 물레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 들어가면 의료혁명이 일어나죠. 고려 말에서 조선 시대까지 이제 들어가면 의료혁명이 일어나서 예전은 삼베를 입고 다녔는데 이제 목화에 면포를 입고 다녀요. 이게 상당히 좋죠. 이 면포 같은 경우에는 공기 그 면포와 면포 사이에 공기층이 있어서 되게 따뜻하게 이제 입고 다닐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료혁명이 일어났다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대의무역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